네, 혁명 세력 내 계급 분석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바스티유 감옥의 습격, 요새의 습격, 그래서 이제 혁명이 이 무력화되면서 이제 그 왕당파들이죠. 왕당파들은 이제 8월 4일에 그 봉건 특권에 관한 유상 폐지와 그다음에 8월 28일에 인권 선언에 대한 비준을 늦추면서 이제 이 혁명을 진압할 프랑드르 용병 연대를 불러들일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혁명의 주도권을 잡은 이제 국민의회가 그 재헌의회죠. 그 헌법을 만들기 위한 건데 새로운 이제 그 국가 만들기 위해서 헌법을 토론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 국민의회는 봉건 특권을 매수한 그 대부르주아지가 있겠죠. 이들이 이제 귀족 세력들과 같이 함께 하면서 국민의회 내에서 이제 보수 세력, 그죠? 왕권, 왕권과 봉건 특권을 최대한 유지하려는 보수 세력과 개혁파로 이렇게 분열이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이제 대외적으로 보게 되면 그 플랑드르 용병에 대한 환영 파티가 있으면서 이 혁명 세력과 파리 민중들을 자극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파리의 빈민들과 분유자들이 먼저 이제 그 에, 폭동이나 어쨌든 과격한 시위를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파리 시청으로 시위를 행진했고 파리의 중심가 시장에서 여상인들이 이제 이런 데에 앞장섰다고 합니다. 이제 그리고 이 당시에 왕은 이제 파리의 대혼란, 파리가 이제 사실상 민중들의 수중에 넘어왔기 때문에 파리에서 떨어진 외곽에 있는 베르사유의 궁전으로 일단 그 피신 비슷하게 한 상태였는데 그 무장한 여인들이 이 왕에게 그 민중들의 요구를 그 수용하고 그리고 이제 민중들이 장악한 파리로 돌아올 것을 요구를 하면서 베르사유 궁전으로 그 행진을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혹시 모를 이제 그 폭력 사태라든지 군인들과의 호위병들과의 충돌을 대비해서 국민 방위대가 됐다.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이제 그 프랑스 대혁명에서 여성들의 그 역할인데요. 어, 여성들 측에 이제 그 부녀자들, 뭐 속칭 말하면 이제 뭐그 부인들이죠, 부인들. 부인들은 아이들과 이제 그 가족들을 부양을 해야 되는데 이 빈곤에 대한 그이 불만이나 분노가 굉장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혁명 시기에 여인들이 이제 빵을 달라 이런 호소를 통해서 평화적인 시위도 하지만 무장을 하면서 폭력적인 시위를 하는데 프랑스 대혁명의 특징은 이 여인들이 이 혁명의 최전선에 나섰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혁명의 최전선, 그 부인들이 나서게 되면 군인들이 진압하기도 어렵죠. 그런데 이 민중의 부인들은 무장을 합니다. 무장을 해서 봉건 귀족이라든지 반혁명 세력을 참수를 해서 창에 목을 창에 머리를 걸고 행진하거나 이런 단순한 여인들이 아니라 무장한 여인들입니다. 이런 여인들이 혁명의 그 최전선에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1905년 러시아 혁명에서도 여인들이 이 수도의 그 왕궁이죠. 황제의 황궁을 향해서 행진을 하다가 여기들을 그 진압을 하면서 기관단총으로 진압을 하면서 많은 사상자를 하면서 피해 일우일 사건이라 그러죠. 그래서 1905년 러시아 혁명도 이런 일. 어쨌든 이런 부녀자들이 이 빈곤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항의하면서 무장한 채 베르사유 궁전으로 한 거죠. 여인들이 혁명을 한 겁니다. 결국은 무장한 여인들을 중심으로 한 파리의 시민들이 이 베르사유 궁전으로 쳐들어가서 그 왕에게 민중들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민중들이 사실상 장악한 파리로 왕궁을 천도할 것, 파리로 돌아올 것을 요청을 합니다. 왕은 어쩔 수 없이 이 민중들과 국민 방위대와 함께 파리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파리 민중에 의한 이러한 강제 천도, 왕의 그 파리 귀환은 이제 그 바스티 요새 사건을 습격한 이상으로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왕과 의회가 그 파리로 돌아옴으로써 파리를 장악한 민중들의 손아귀에 있으면서 혁명의 인질이 되었기 때문에 이 왕을 구출하려는 그 군대나 아니면은 다른 유럽의 그 왕족들이 함부로 행동할 수 없는 즉 왕이 인질이 된 겁니다. 인질. 그래서 또한 행정적으로 행정부와 입법부가 파리 민중의 손아귀에 들어가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교회의 성직자에 대한 그 혁명 세력들의 조치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11월에 그 국민의회는 교회 재산을 국유화를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몰수한 교회 재산을 담보로 해서 나라의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아시나라는 정부가 보증하는 화폐, 지폐를 발행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국유재산, 즉 그 몰수한 교회의 재산이 국유화됐고 이것을 매각을 하고 이 매각을 하면서 이 아시나라는 이 지폐, 그죠? 매각을 할 때 이 아시나라는 지폐를 매입대금으로 하겠죠. 그러면 국유재산을 매각을 하면 이 아시나라는 지폐를 가지고 있는, 그죠? 지폐를 가지고 있는 경우, 그래서 국유재산의 매입자에게 커다란 이익을 줬다. 왜냐하면 국유재산을 매입한 사람은 아시나 화폐를 주고 국유재산을 샀죠. 샀는데 아시나 가격이 가치가 하락하니까 국유재산은 화폐 가격이 하락하면 물가가 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국유재산의 가격이 올랐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국유재산을 헐값에 사들이게 되게 됐습니다. 또한 교회 재산의 몰수는 이제 프랑스 교회에게 큰 타격을 주면서 이 혁명 세력과의 관계에 있어서 혁명의 편에 설 것이냐, 반혁명의 편에 설 것이냐, 이런 문제를 야기시키는데요. 국민의회는 이제 그 종교 현장이라는 새로운 법을 만듭니다. 모든 성직자에게 이 종교 현장을 준수하도록 하는 서약, 선서 의무를 규정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성직자들이 이 그죠? 반대를 했고 다시 이제 국민회는 선서를 반대한 그 성직자에게 공공의 의식, 뭐 결혼식이라든지 장례식이라든지 이런 거를 금지를 시켰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선서한 성직자들이 많은 지방에서 영세, 결혼, 장례, 일체 행사가 진행될 수 없었고 이로 인한 이제 혼란이 생기면서 선서를 반대한 성직자에 대한 민중의 분노가 높아집니다. 결국 프랑스 성직자들은 이제 교황에게 의지하는데요. 교황이 이 종교 현장을 비난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프랑스의 성직자들은 교양 편에서 이 종교 현장에 반대하는 측과 어쩔 수 없이 선서한 승려로 두 진영으로 분열되게 됩니다. 이런 종교적인 혼란에 있어서 이제 국민의회죠. 부르주아가 주도하는 겁니다. 이 국민의회는 타협을 합니다. 타협. 그래서 선서에 거부한 승려들에게
관용 조치를 내리는데 이미 선서를 한 승려들은 이에 대해 불만이 많겠죠. 그래서 선서한 승려들이 상대적으로 개혁적일 텐데 이러한 국민 공회에 타협적인 것에 불만을 품고 어, 과격파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과격파. 원래 이제 라파에트와 같은 중간파에 같이 있었는데 이 중간파에서 이탈해서 선서한 그러니까 개혁적인 성직자들이 과격파로 전환하는 그러한 계기가 됩니다. 혁명은 어느새 1년이 돼서 바스티유 습격 사건 1주년 국민 축제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 왕의 이제 그 도망하려다가 외국으로 도망하려다가 실패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 앞서서 먼저 이제 그 이 혁명 세력들의 이 계급 관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부르주아 중간파 평민으로 구성된 국민방위대죠. 여기는 보수 부르주아 라파에토 같은 사람들이 지도부입니다. 그리고 왕과 의회 사이에서 조정하는 미라보. 이 두 사람이 이제 혁명이 과격화가 안 되게끔 왕과 헌법을 수호하면서 이런 한편으로는 혁명의 과격화, 국민의회 과격, 한편으로는 왕의 반도화를 막으면서 중재를 하고 있었고요. 한편으로는 자코뱅이라고 있는데 헌법을 위한 친구들의 모임이라고 해서 국민의회죠. 평민계급, 제3계급 의원들이 이 국민의회가 개최되는 근처에 있는 자코뱅이라는 수도원의 도서관에서 회합을 했습니다. 이들을 자코뱅파라고 했고요. 이들이 이제 이 자코뱅 수도원을 근거를 주로 해가지고 주로 파리에 있는 이 국민의회의 대표들을 중심으로 해서 전국적인 조직을 만듭니다. 이걸 자코뱅 클럽이라고 해서 이들이 이제 평민 대표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혁명적이고 또한 이들은 부르주아 지식인들이기 때문에 이론적인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들의 이 자코병파들이 그러니까 제3계급의 평민 의원들이죠. 이들이 분열을 합니다. 제3계급의 평민 의회에는 이제 다수는 당연히 부르주아일 겁니다. 노동자나 민중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죠. 이 부르주아 중에서는 대부르주아가 있어서 이 봉건계급의 특권을 돈으로 주는 한 사람들이 있어서들은 보수파가 되겠죠. 그래서 봉건제를 와 타협하는 보수파들. 이런 보수파들이 이제 패양파인데 입헌군주제를 주장하면서 작고뱅에서 가장 먼저 탈퇴를 했고요. 나중에는 이제 공화주의자인데 온건공화파. 어, 왕정을 폐지하는데 왕을 죽이는 거는 반대하는 이런 거죠. 이런 지롱두파가 탈대해서 나머지 급진적인 세력만 났습니다. 이걸 이제 그 산악파라고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코뱅의 잔류한 세력들이 이 산악파고 과격파만 남았다는 거죠. 프랑스 혁명 기간 중에 왕과 타협하고 봉건제를 유지하려는 패양파가 권력을 잡고 그 다음에는 왕을 살려주고 온건적인 공화국을 만들려는 지령파 마지막으로 로베스피에르 등 산악파가 순서로 권력을 잡았고 이 산악파를 끝으로 프랑스 대혁명은 종료됩니다. 산악파는 이제 그 산악파의 삼두죠, 삼두. 산악파는 로베스피에르, 당통, 마라 이렇게 등이 있었는데 그 중에 당통이 부르주아 대상인입니다. 그 산악파 중에서도 약간 온건하죠. 그 당통의 선거구인 꼬르델리에 수도원에서 이 산악파들이 처음 회의를 열어서 이 산악파가 이제 조직적으로 즉 잔류파들이 이 산악파를 형성하게 된 겁니다. 이러한 이제 지롱두와 자코뱅
특히 자코뱅 중에서 이런 산악파, 이런 것들은 이제 그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가 됐고요. 예를 들어서 1830년 7월 혁명 이후에 입헌 군주제가 되면서 이러한 이 부르주아 정치 세력들이 다시 대두되는데 이때도 온건 공화주의와 공화주의인 지령두파와 어, 이 산악파가 있었고 이들 모두 다 부르주아제였고 이 산악파는 급진적인 소부르주아 정파를 의미하고 상대적으로 지령두파는 대부르주아지 이 정파를 의미를 한다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왕정을 유지하려는 휴양파와 같은 입헌 왕정 클럽들이 있었고, 이거 영국과 같은 입헌군주제의 실현을 방해하면서 절대 왕권과 봉건권의 규적을 회복하려 했다. 그러니까 가장 그 구구파라고 그러죠. 그래서 절대 군주를 유지하려는 파들, 그 다음에 입헌 군주제를 하려는 파들, 그 다음에 온건공화파, 과격공화파. 그러면서 이제 1789년 협회는 아까 말한 것처럼 라파에트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런 상황을 조정을 하려는 그래서 왕의 그 반혁명도 막고 혁명의 과격화도 막고 이런 조정을 하려는 라파에트를 중심으로 해서 중간파가 있었고 어쨌든 이들은 현재의 왕과 헌법을 지키려는 당시에 이제 집권 세력이었고 이들이 이제 퓨앙파 그죠? 퓨앙파에게 입헌 왕정이죠. 퓨앙파에게 권력을 넘겨주게 됩니다.